녹화를 Recording in progress. 시작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왜 왔냐면은 연결 전인 치유 공부를 작년 9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33강을 마쳤어요. 그래서 수료식 하러 왔거든요. 사진 보면 되게 뽀사시하게 나왔죠. 그래서 중국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뽀사시 나왔습니다. 수료식을 잘 마치고 감사패도 받고 수료증 전달하고 이분들이 또 호텔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 중에서 세 분이 개원을 했어요. 이름이 이제 심신건강자문센터, 심신건강 자문센터니까 뭐죠? 상담센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상담하고 여기가 상담실 따로 있고 치유실, 여기는 세미나실도 따로 있어요. 개울이 예배도 드리고 되었어. 예, 그렇게 제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7일까지 하고 제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18일 날 들어가게 되는데요. 18일 날 들어가면은 그날 강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8일 목요일 날 제가 많이 일찍 들어가면은 일찍이 아니고 8시 반까지 시간 맞춰서 들어가면은 그날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늦으면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공부 시작할까요? 오늘은 세포신호. 우리 지난 시간에 세포는 의식이 있다. 세포 하나하나 의식이 있다. 이 말씀드렸어요. 이어서 세포가 의식이 있는데 의식이 있다는 말은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세포는 하나에서 62개로 분화해갖고 우리 몸이 됐다. 그래서 분열하고 증식하고 분열해서 증식하고 또 각자의 형태대로 각자의 맡은 임무대로 분화해야 되죠. 수정세포 그대로 있으면 그냥 세포 덩어리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분화해서 뼈가 되고 근육이 되고 오장육부가 되고 얼굴이 되고 뇌가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세포가 하나에서 2개로 늘어나려면은 2개가 될 수 있는 세포의 재료가 세포의 구성 재료가 필요하고 또 분열할 수 있는 어떤 신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신호를 받아서 분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몸의 세포는 무선 신호와 유선 신호가 동시에 작동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각 세포들이 어떤 연결망, 신경이라고 하는 연결망을 통해서 유선 신호를 작동하는 건 쉽게 이해되지만은 무선 신호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죠. 각 세포와 세포 사이에도 무선 신호가 있고 몸 전체에 무선 신호가 있고 뇌의 무선 신호, 심장의 무선 신호가 따로 있고 또 장부의 무선 신호가 따로 있죠. 그래서 세포 단위의 신호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호가 오고 하고 심지어는 사람과 다른 생명체, 식물이나 동물과도 신호를 교환하면서 산다. 그런 존재이다.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삶의 환경에 따라서 그 신호가 바뀌는 것이다. 관계 맺음은 결국 신호로 유지되는 것이다. 도대체 신호라는 게 뭔가? 이런 차원에서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몸 안의 신호는 유선신호죠. 유선신호인데 유선신호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전화기 생각하면 되죠. 유선전화, 전화줄이 있고 그 줄이 전화선을 타고 전화국으로 연결되어 있고 각자는 또 전화국으로 연결된 전화선을 가지고 소통을 한다. 그런 방식인데 세포도 그런 방식으로 신호를 주고받는다. 세포가 주고받는 신호의 유선망은 유선이죠. 유선망은 막 단백질에 있어요. 막 단백질. 여기서 말하는 막은 세포막이거든요. 이게 세포 전체의 그림입니다. 세포 전체는 제일 중요한 게 세포막,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 이 막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핵, 우리가 잘 아는 DNA 유전자, 이런 데 들어있는 핵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세포 소기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세포를 생각할 때는 세포막, 그 다음에 핵, 미토콘드리아 이게 핵심인데 그 중에서 신호를 담당하는 것은 세포막이에요. 세포막. 세포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세포막은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지질로 되어 있는데 세포막에는 여러 개의 어떤 신호를 주고받는 구성체가 있어요. 그것을 막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얘기할 때 단백질 그러면 무조건 세포가 만들어낸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가 만들어낸 어떤 생명 물질.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세포막에 이렇게 박혀 있는 막 단백질이다. 막 단백질. 이걸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아요. 다시 말하면 세포 속으로 어떤 신호를 주고받으려면 막 단백질을 통해서 무언가가 이렇게 탁 붙어야만 신호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게 와서 이 열쇠처럼 이렇게 탁 붙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구멍이 열려서 문을 열어주거든요. 세포는 그런 식으로 자기 내부와 이부를 통제하는데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포 바깥에서 뭐가 쉽게 들어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때 물 정도에 그냥 이렇게 흡수돼서 들어가기 생각하기 쉬운데 이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물도.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물 전용 통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병이 든다, 뭐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한다, 박테리아가 침투한다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유선 신호를 주고받는 것은 이 세포막이다. 이 세포막에서 주고받는데,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기까지, 이 신호가 여기까지 가기 전까지 통제하는 것은 신경이거든요. 신경을 보시면은, 신경은 제일 핵심이 이겁니다. 신경은, 음, 신경은 이제 시냅스라고 하는데 무엇인가 신호를 주고받는데 그게 물질이에요, 물질. 그런데 시냅틱 프로틴이라고 하는데 그 신호를 주고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 물질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 생명 물질을 주고받을 때에 주고받으려면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때 문을 열게 하는 것은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저염식 많은 얘기도 하고, 소금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요즘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나트륨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트륨이 부족하면 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신호를 서로 주고받지 못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나트륨은 다만 여기 문을 열게 하는 역할을 해요. 전기를 일으켜서 문을 열게 하는데 진짜로 이 생명 물질들을 쭉 밀어내갖고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바로 칼슘이에요. 칼슘. 신경이 약해졌다.
신경을 살려야 되겠다. 그때는 우선 나트륨과 칼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나트륨과 칼슘이 신경을 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깊은 병이 들었을 때는 먼저 신경망, 소통, 무선 신호 이런 것이 잘 작동 안 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나트륨과 칼슘을 보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암 치료할 때도 처음부터 용융소금, 그 다음에 이온화된 액체 칼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암 진단 받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트륨 칼슘을 계속 보충해서 먹고 있습니다. 자, 유선신호는 그런 식으로 신경을 통해서 세포막으로 해서 어떤 물질을 주고받는 그런 형태로 작동을 한다. 그 물질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호를 담당하는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것도 전부 세포가 만드는 단백질이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난자가 정자를 만나서 수정세포가 돼요. 여기는 이제 자궁이고 나팔관이고 여기가 난자예요. 그래서 자, 이게 왜 특별하냐면은 다른 모든 세포는 몸에 다 연결되어 있어갖고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있고 서로 잘 소통할 수 있는 유선 신호망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이 수정세포는 별개의 세포잖아요. 별개의 생명체거든요. 엄마라고 하는 몸에서 별도의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선 신호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신경도 없고 어떤 신호망이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자궁뼈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신호가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만날 때도 신호가 있어야 돼요. 정자가 여기로 찾아올 수 있도록, 정자가 여기까지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정자가 찾아와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핵과 핵이 결합해야 되는데 그때도 신호가 필요해요. 어떤 신호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움직여야 되죠. 찾아가야 돼요. 이 수정세포가. 그 다음에 수정세포가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 5일 걸려요. 5일. 들어가는데 경벽소가 이제 거의 5일에서 7일이 걸려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분열하거든요. 하나가 두 개 되는데도 하나가 두 개 되라는 내부의 어떤 신호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네 개 되는 거. 근데 하나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네 개 되고 네 개가 여덟 개 되는 거는 약한 신호만 있으면 돼요. 그냥 아주 약한 신호. 왜냐하면 그 안에 난자가 미토콘드리아 20만 개를 준비했죠. 난구세포 500만 개를 준비했죠. 그래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약한 신호만 있으면 이렇게 탁탁탁탁 분열이 돼요. 실제로 실험실에서 어, 이제 핵을 결합시켜갖고 세포를 분열시킬 때도 아주 미세한 전기 신호만 탁 주면은 하나가 두 개가 돼요. 그런데 8개가 되고 나서부터는 특별한 신호가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16개가 되고 32개, 64개 이렇게 돼요. 64개 정도 되면 그때부터 아주 강력한 신호가 있어야 돼요. 그때 나타나는 것들이 노달이라는 신호, BMP, 윈트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런 것들을 세포가 만들어서 신호물질을 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포 내부에서도 신호물질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달해야만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신호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를 들면은 이제 나중에 정식 신호도 EGF, IGF, TGF, 노치시프 이런 신호물질들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또 가서 한 7일쯤 되면 자궁벽 내부로 들어가거든요. 착상이라고 해요. 착상을 하면은 얘가 난소한테 신호를 보내요. 난소한테 신호를 보내서 난소가 만일에 우리 월경이 지나면 자궁벽이 이제 얇아지잖아요. 자궁막이 탈락하고 그렇잖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정란이 이렇게 내세포의 큰 세포 뭉치가 돼가지고 들어갈 때에 얘가 난소한테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난소가 착상을 했구나. 그럼 자궁벽을 어, 얇게 하면 안 돼. 자궁벽을 두꺼운 채로 계속 유지를 해야 돼. 그래서 HCG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얘네들이. 그리고 나서 자기를 서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아무튼 신호체계가 이렇게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신호체계가 움직인다. 자, 하나의 세포가 착상할 때 하기 전까지 분할되는 걸 보면은 데이 2, 그러니까 둘째 날에 2개로 돼요. 그 둘째 날 오후쯤 되면 4개가 돼요. 그 셋째 날에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이렇게 가다가 다섯째 날 되면은 이때부터는 착상할 준비를 해요. 착상할 준비를 하는데 어떤가 보세요. 세포가 한쪽으로 쫙 몰려 있어요. 한쪽으로. 빈 공간이 생기고 여기로 착상을 해야 되거든요. 쫙 몰려요. 그리고 이제 투명대하고 난구세포층 처음에 장저가 들어갔을 때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난자의 그 세포막은 칼슘으로 쫙 덮여갖고 탄탄한 보호막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호막이 돼서 이제 적응벽까지 오면은 그 보호막을 벗어내는 거예요. 그 투명대가 벗겨지고 여기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유선 신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주변 상황,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그 환경을 의식해서 그 환경에 맞춰서 또 신호가 발생된다. 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세포가 무슨 그렇게 얼마나 똑똑하다고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이 되는 모든 정보, 모든 지식이 세포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세포의 정보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엄청 똑똑하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라는 문제, 병이 들었다, 병이 찾아왔다, 또 병을 낫게 한다. 이런 모든 차원에 있어서 제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 세포는 하나가 몸이 다 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완성된 몸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회복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짓는다. 그럼 바닥을 평평하게 하고 바닥 콘크리트 치고 벽을 세우고 뭐 창문을 달고 내장 배상 지붕을 덮고 다 하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창문이 하나 날아갔어. 그러면 누가 가장 잘 그 수리할 수 있어요? 예,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잘 수리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세포를 봐야 됩니다. 건강, 치유 이런 관점을 항상 세포 차원에서 시작해야 돼요. 자, 내부에도 유선 신호. 아까는 외부 유선 신호를 말씀드렸고 세포 내부에도 유선 신호가 있다. 그 다음에 외부 유선 신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경망입니다. 신경망. 그러니까 세포가 뭐 한 256개, 뭐 512개 이 정도일 때 하고 세포가 자그마치 22조개, 60조개 이럴 때 하고는 신호체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은 세포들이 모여 있어요. 그 과정에서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전체적인 그러니까 22조개라고 하는 세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하는 관리 시스템이 먼저 만들어져요. 장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근육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얼굴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전체 세포를 다 조화롭게 관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먼저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척수예요. 척수. 척수. 완성된 몸의 척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끝이 뭐냐. 척수의 끝이 바로 뇌예요. 그러니까 척수하고 뇌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걸로 봐야 돼요. 그런데 척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여기는 목이에요. 목이 앞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등이죠. 등 척추. 그 다음에 여기는 허리예요. 허리는 또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천골, 엉덩뼈 쪽은 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자세가 엄청 중요합니다. 왜? 왜 그러냐면은 척수가 이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뼈 속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위치를 잘못 잡으면은
세포 신호들 관리를 못해요. 22조 개, 우리 같은 60조 개의 세포가 조화롭게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반드시 병이 오거든, 반드시. 그래서 모든 병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척수가 제자리에 있지 못할 때. 척수가 제자리에 있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눌리거나 손상을 받거나 또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오장육부 어딘가에서 반드시 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치료, 모든 치료, 근육, 뭐 팔다리 아픈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의 모든 치료, 그냥 단순히 조금 아프다 이 정도가 아니고 심지어 암까지, 암 치료까지 모든 병에 있어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척수 치료입니다. 척수가 제 위치에 있는가, 그 다음에 척수 신경, 그 안에 있는 신경 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우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모르고는 건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척수나 뇌를 모르고 건강을 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차 공부할 텐데 다들 처음에 조금 지겨워들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지겹지 않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척수를 놓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 치료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척수에서 세 가닥이 나와요. 하나는 후지라 해서 등 쪽으로 나와요. 등에 있는 모든 골격과 골격 중에요. 그 다음에 근육, 피부 이 모든 걸 관리하는 게 여기서 뒤로 쫙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속으로 들어가서 근육 속으로 들어가서 늑골, 갈비뼈를 따라서 앞으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통 옆부분과 앞부분의 모든 근육과 골격, 혈관, 림프 이런 전부 다 전지, 앞으로 그런다고 해서 전지거든요. 그게 관리예요.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잘 의식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 가닥은 척수에서 안으로 직접 들어가요. 안으로 직접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오장육부를 다 관리해요. 오장육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에 병이 왔다. 간에. 그러면 이 간을 관리하는 신경망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여기로 연결돼요. 그럼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척수 부분이.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이 부분에 있는, 이 속에 있는 척수신경들을 건강하게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예, 이 속에서 모든 신호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신경만 따로 떼서 보면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건강을 관리할 때 이 신경망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척수에 대한 공부를 어, 척수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경추, 목 1번부터 7번까지, 중추 1번부터 12번, 요추 1번부터 5번, 척추 이런 식으로 각 척수 안에서 근육, 골격, 혈관, 장부까지 뭐가 관리하고 있는지 이걸 이제 익히실 거예요. 지금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죠? 안 그래요? 척수 공부 끝나고 나면은 이거는 뭐 상식적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걸 아는 거와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천지 차이가 납니다. 자, 무선 신호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무선 신호는 우리가 그래도 어, 익히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무선 신호는 잘 몰라요. 우선 첫 번째, 정자가 난자를 찾아올 때 무슨 신호로 움직인다. 왜? 정자는 아빠의 몸의 일부죠. 난자는 엄마의 몸의 일부예요. 뭔가 연결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연결만이 없어요. 그런데 정자가 신호를 받지 않으면 못 찾아와요. 근데 신호를 주는 것들도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난자가 첫 번째 무슨 신호를 주냐 하면은 정자한테 칼슘을 많이 흡수하는 신호를 줘요. 신기하죠? 음. 난자가 정자한테 칼슘을 빨리 많이 흡수해라고 신호를 줘요. 이런 식으로 신호를 주면은 정자가 칼슘을 많이 흡수해. 그때부터 난자와 정자 사이에 신호가 교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가 난자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음, 뭐 미국의 이제 코넬대에서 연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예, 그냥 실험실에서 정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 정자가 예, 어디로 갈지 몰라 그 방향을 못 잡아요. 혼자 막 움직이죠. 어, 아이고, 제가 설명을 놓쳤습니다. 근데 칼슘이 들어가면은 그 칼슘 신호를 따라서 정자가 움직인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정자가 난자를 찾아가는 데만 신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난자 바깥에 정자가 도착했어요. 정자가 도착했어요. 난자는 굉장히 커요. 0.2mm. 정자는 굉장히 작아요. 0.005mm. 그러니까 정자가 난자를 만나면 큰 집에 뭐 개미 한 마리가 딱 붙는 그런 식으로 크기가 엄청 크니까 어떻게 해야지? 어디로 가야지?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신호를 받고 들어가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자의 벽을 뚫고, 난자의 벽을 뚫고 정자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 핵을 찾아가야 돼요.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정자 입장에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칼슘 신호를 받고 들어간다. 세포 내부, 외부에서 전부 무선 신호가 발생한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이게 칼슘입니다. 칼슘. 그러니까 신호는 원자 차원에서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전체에서 신호를 발생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칼슘인데, 어, 이제 칼슘은 고주파 신호 또는 저주파 신호 이런 것들을 같이 발생시켜요. 그래서 고주파 신호 같은 경우는 주로 어, 신경망이 같이 무선 신호를 보낼 때 같이 작동을 하고 저주파 신호는 천천히 움직여도 되는 그런 신호, 그런 신호. 뭐 저주파, 고주파가 우리 몸에서도 작동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세포 차원에서 어떤 치료를 할 때도 고주파와 저주파가 필요하다. 이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사람은 아니고 쥐인데, 보시죠. 이것도 예, 신호입니다.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가 몸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는 것을 찍어낸 거예요. 네. 자, 이걸 보시면은 신경망을 통해서 연결될 때에 나트륨, 칼륨이 주로 전기를 만들지만은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 칼슘이다. 칼슘이 쫙 밀어줘야만 된다. 그래서 신경이 작동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시냅스가 만났을 때에 이 안에 있는 소포체, 어떤 생명 물질을 담고 있는 여러 개의 물질들을 밀어내서 이쪽으로 전달하는데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칼슘이다. 칼슘이 부족하면 안 된다. 그런 거고요. 또 이 신호에 따라서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막 분노하고 엄청 활발한 상태, 엄청 느낌,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는 감마파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생활할 때 뇌에서 13 내지 30Hz 베타파가 나옵니다. 명상 상태, 차분한 상태에는 알파파가 나오죠. 알파 웨이브 8 내지 13Hz예요. 근데 우리가 무의식으로 들어가면은 세타파가 나옵니다. 4 내지 8Hz.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은 델타파가 나와요. 왜 중요하냐, 신호가. 우리 뇌는 잠들지 않거든요. 밤낮으로 뇌는 깨어 있어요. 낮에는 뭐가 깨어 있냐 하면은 대뇌가 깨어 있어요. 낮에는. 그게 13 내지 30Hz일 때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뇌파가
그 7Hz까지 딱 떨어지면 대뇌는 휴식하고 대뇌는 잠을 자고 그 사이에 있는 간뇌가 작동해요. 그게 무의식이에요. 그게 무의식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 지구의 주파수가 7.83Hz라는 건 아실 거예요. 슈만 공명. 지구의 주파수와 사람의 주파수가 공명되는 게 그게 세타파예요. 희한하게 그때 우리가 무의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도 깨어있고 다시 말하면 알파파 상태 11Hz 그 다음에 7Hz, 6Hz 이 정도의 낮은 주파수가 동시에 깨어있는 상태가 무의식을 교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부엽도님이 맨날 와갖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게 도대체 왜 되냐고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7.83Hz, 7Hz와 11Hz가 동시에 뇌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의식, 그러니까 의식은 잠자고 무의식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의식의 일부가 그 감지하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게 뭐 중요할까? 얼마나 중요할까? 예, 엄청 중요하고 엄청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예, 차차 같이 연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은 무선 신호와 유선 신호가 작동하는데 유선 신호는 우리가 다 아는 방식이에요. 모든 생물학책에 다 나오는 방식인데 무선 신호는 거의 책에 안 나와요. 무슨 신호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별로. 왜냐하면 그 측정하고 그게 뭐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론이 정리돼야 책으로 나오는데 그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몸 안에서 무슨 신호, 어떤 형태의 파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흐른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건강에 치유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상하죠. 제가 2010년도에 깨달음을 얻고 시도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그게 전부 다 정기적인 방식이에요. 정기 외에는 없어요. 자, 유선신호와 무선신호가 있다. 무선신호를 활용하면 더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오해하실까 봐서 말씀드리면은 유선신호가 작동할 때도 주로 신경을 통해서 유선신호가 작동할 때도 무선신호가 동시에 같이 작동해요. 근데 유선신호를 제외하고 무선신호도 같이 작동해요. 이걸 되게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툭 알아차려요. 얼굴만 딱 쳐다보고도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차려요. 나는 말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무슨 말 할지 다 알아차려요. 부부가 오래 살면 그렇게 되잖아요. 옆에 같이. 그게 바로 무선신호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어요. 자, 중요한 제가 질문 하나 던집니다. 이 근원이 뭐냐? 이 신호의 근원이 뭐냐? 이거거든요. 신호의 근원. 근데 신호의 근원을 찾으려면 되게 헷갈려요. 근데 저도 엄청 헷갈렸어요. 엄청 헷갈렸는데 답이 어디 있으냐면 태초에 있었어요. 태초. 이건 이제 우주의 그 발생 과정을 138억 년이라고 하는 발생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제가 왜 착각했냐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138억 년 동안 이렇게 변화한 게 우주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간이 흐르니까 과거라는 시간이 있었다. 과거라는 시공간이 지금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과거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태초예요. 태초. In the beginning. 태초. 138억 년이 지난 현재예요. 이게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계속해서 변화하고, 그럼 이게 따로 존재하느냐? 이게 변화한 거니까 따로 존재할 수가 없죠. 태초와 현재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것이 시간. 그냥 변화 그 자체. 지금도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화할 거고, 과거에도 변화한 거고, 이거예요. 어디 딴 데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시공간은 과거와 미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변화 그 자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에 지금 바라보는 이 모든 우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내 몸, 내 주변 환경, 영주 마을,
대한민국, 지구, 온 우주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것이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현재도 변화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주는 이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신호도 이거예요. 처음에 여기에 있었어요. 지금 있는 신호도 여기에 있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신호를 일으키는 주체가 원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이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자로 되어 있어요. 원자 중에서도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제일 많은 게 산소고, 그 다음에 탄소고, 그 다음에 수소고, 질소. 나머지는 뭐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신호의 주체는 원자예요. 이 원자는 무엇이냐면 처음에 하나인 그 무엇이었어요. 태초에 하나였던 그 무엇이었고 그것이 뭉쳐서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되었고 그것이 현재 우리의 몸이에요. 신호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 신호의 근원은 어쨌든 원자에 있다.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시간 아마 다음 시간에 이 원자라고 하는 이 우리 몸의 존재의 근원, 태초에 하나였던 무엇인가가 뭉쳐서 서로 이렇게 변화된 그 본질, 그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자, 제가 오늘 공부한 것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포 이전에 원자가 있었다. 우리 세포를 보면서 세포가 너무너무 신비하고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제안하기는 항상 내 몸에 있는 세포 60조 개의 생명체가 이렇게 조화롭게 존재한다는 것, 너무너무 신비로운 존재라는 것. 제가 많은 환자들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사람이 자기 존재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정말 희한해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잘 모르세요. 얼마나 웃기냐면 나는 뭐 키가 작아. 나는 뭐 좀 덜 생겼어. 나는 뭐가 부족해. 아니, 덜 생기고 눈과 눈의 간격, 코의 위치 뭐 이거 갖고 못하죠. 우리 몸은 그렇게 총명하고 똑똑한 세포가 60쪽에 모여서 그것도 아주 조화롭게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세포 하나하나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것은 그 원자는 빛그릇이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게 같이 공부할 부분이 원자로 되어 있는데 원자는 빛그릇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빛이 있었다. 처음부터 있었던 그 빛이 변하고 지금도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도 변화되고 있는 거. 그것이 시공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을 생각할 때 우리 몸은 60조개의 생명체의 집합인데 그 하나하나의 생명체가 엄청 똑똑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왜 나는 머리가 나빠. 서울대생들이 그런 데잖아요. 서울대 학생들이 나는 하버드도 못 가고 옥스퍼드도 못 가고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그런 데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그 세포는 빛그릇이 빛을 가득 담고 있어요. 빛을 셀 수 없을 정도로 가득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세포 신호를 의식이란 말로 살짝 바꾸면 세포 신호도 그렇지만 의식은 빛의 배열이에요. 빛이 어떻게 배열하는가. 그 수많은 우주와 같은 우주의 별들과 같이 많은 그 빛들이 어떻게 배열하는가 그것이 의식이에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빛의 배열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존재가 사람인데 지구상에 유일합니다. 지구상에 유일합니다. 지구상에 유일하다는 말은 태양계 전체에서 유일합니다.
태양계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상상도 할 수 없이 커요. 그 중에서 유일합니다. 우리 봄나무님, 봄나무님, 이 어마어마하게 큰 태양계에서 빛을 내 마음대로, 내 몸속에 있는 빛을 내 마음대로 그 배를 조직해서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어떤 분이 그래서 막 힘이 없어, 나 죽겠어요. 맨날 몸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몸속에 에너지가 가득하다. 힘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힘이 없다는 말은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우리 몸속에는 에너지는 항상 가득해요.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일시에 뽑아내면 지구를 가루로 만들고 남을 정도의 에너지가 있어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럼 어디서 문제가 되는 거냐? 그 에너지, 그 빛을 어떻게 배열시키느냐? 어떻게 생각을 가지느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특히 건강도 그래요. 건강이 제일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치유의 문제는 결국은 빛의 문제로 갑니다. 결국. 엉뚱하죠. 너무 엉뚱해. 빛의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빛 그릇을 가득가득 담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그 빛을 내 마음대로 아무도 그걸 제약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신도 하나님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빛을 가지고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억제하지 않으세요. 소중하고 자유롭고 위대한 존재이시라는 것을 뭐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렸고 제가 다음 주 18일 날은 만약 비행기가 연착을 안 하면 집에 도착하는 대로 줌을 켜서 장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질문이 없으시군요. 재미가 없으셨나 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이 없으신 줄 알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